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곧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 듣기만 해도 온몸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죠. 이건 더 이상 통계 속의 먼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앞까지 성큼 다가온 공포의 시한폭탄입니다. 언젠가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일 줄은 많은 분이 상상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시골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 소리가 쩌렁쩌렁했고 경로당에서는 노래방 기계 켜놓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경로당 문은 영원히 굳게 닫혀 있고 마을에서 가장 처절하게 붐비는 곳은 오직 병원 대기실 뿐입니다. 기침소리, 신음소리, 깊은 한숨만이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풍경이 마치 몇 년 뒤 우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이게 그냥 시골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서울, 부산, 인천. 이미 조용히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속도로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땐 그때 가서 생각하지. 아직은 괜찮아. 여러분, 그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초고령 사회는 우리의 준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느리게 온다고 착각하지만 그 실제 속도는 우리가 절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미 시계 바늘은 쉬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서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빨라진 걸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삶 속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라고 넘기지 마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초고령 사회가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유엔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5년, 바로 지금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이 이 지점까지 오는데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단 26년 만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는 나라 1위. 그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아니, 그게 그렇게 심각해? 하실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에서 만나는 3사람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면 버스 정류장, 병원, 시장, 어느 곳이든 어르신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모습이 당연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서울 한복판부터 이미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문제냐? 첫째, 일할 사람보다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노동 인구가 줄면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럼 결국 지금 젊은 세대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우리는 연금을 제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수입은 끊임없이 줄고 쓰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아지는 절망적인 구조입니다. 둘째, 의료복지 시스템 붕괴입니다. 병원 예약이 3, 4주는 기본으로 밀리고 간병인을 구하려면 최소 한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미 많은 지역에서는 무서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예전엔 병원 가면 바로 진료받았는데 이젠 대기표 뽑고 한참을 기다립니다. 셋째, 고립과 외로움의 폭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10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이 늙어갈 사람이 없는 노후.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리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왜 이렇게 빠른지 아세요?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찍고 결혼하는 사람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처참하게 꼴찌입니다. 젊은 인구는 급격히 줄고 노인 인구가 늙는 속도는 동시에 무섭게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채로 가파른 내리막길을 미친 듯 달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더 이상 뉴스 속의 먼 경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 한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 속도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빠를 겁니다. 여러분, 이건 더 이상 그냥 자연스러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늙어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 같아도 어느 순간 내 가족, 내 집안, 내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옵니다. 은행 창구에서, 가족 모임 자리에서, 심지어 혼자 있는 거실 한가운데서 그 변화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아직도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고령 사회가 우리 마음과 생활에 어떤 파장을 주는지 생각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개인 차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고립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퇴직 후 직장 동료와 연락이 끊기고 자녀들도 각자 삶에 바빠서 얼굴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못하고 하루를 마치는 날이 많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단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길어지면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는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차원입니다. 부모를 돌봐야 하는 자녀 세대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형제자매 간 갈등, 부부 갈등이 심해집니다. 누가 더 많이 돌보느냐? 비용은 누가 더 부담하느냐? 이 문제로 평생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모 본인도 미안함과 고마움 사이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되죠. 세 번째는 사회 차원입니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복지 예산은 늘어나지만 그 재원을 낼 젊은 세대는 줄어듭니다. 결국 세대 간 갈등이 깊어집니다. 내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 거냐라는 불만이 쌓이고 노인 세대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박대하느냐는 억울함이 커집니다. 이 감정의 골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신뢰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괜찮아. 그땐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 가족, 사회 모두가 동시에 흔들리는 변화 앞에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나라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나라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상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3년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변화에 적응했지만 초기에는 우리와 똑같이 의료비 폭증, 간병인 부족, 고독사 증가 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꺼낸 해법이 바로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한 지역 안에서 병원 복지주거 간병 서비스를 전부 연결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구역 안에 병원과 약국, 재활센터, 노인 돌봄주택이 붙어 있어서 버스 타고 30분씩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전문 간병인 수가 부족할 때는 동네 주민이 일정 교육을 받고 돌봄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고립도 줄고 병원 이용 효율도 높아졌죠. 그리고 북유럽 덴마크 사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덴마크는 노인을 부담이 아니라 경험 있는 일꾼으로 봅니다. 은퇴 연령을 늘리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력은 크게 쓰지 않지만 경력이 중요한 분야, 도서관 사서, 지역 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 같은 일을 고령자가 맡습니다. 또 국가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 덕분에 덴마크는 70대 취업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인 빈곤율도 7%대로 매우 낮습니다. 국내에서도 좋은 시도가 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은 몇 년 전부터 마을회관을 공동 돌봄센터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하루 세 끼를 함께 먹고 주 3회 간호사가 건강 체크를 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갑자기 아파도 같이 식사하던 사람들이 바로 발견해서 병원으로 연결해 줍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창업 지원을 운영합니다. 전통 먹거리 판매, 수공예, 소규모 텃밭 재배 등 작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창업 아이템을 지원하고 시청군청에서 판매처까지 연결해 줍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립을 막는 사회적 연결망을 만든다. 둘째, 노인의 경험과 시간을 자원으로 활용한다. 셋째, 의료 돌봄 접근성을 생활권 안으로 끌어온다. 그리고 이건 국가든 지자체든 심지어 한 가족 단위든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좋아, 다른 나라나 다른 마을이 이렇게 한다는 건 알겠다.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 바로 이제부터는 우리 각자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개인 가족 사회 대응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 차원, 건강 재정 기술, 세 개의 다리를 동시에 세우기. 건강. 여러분, 오래 사는 건 이제 당연한 시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죠. 병원 침대에서 10년을 보내는 건 장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장수는 내 두 발로 시장에 가고 손으로 밥을 차리고 친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이걸 기능적 건강 수명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생존 연수보다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세월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70세 이후 골절 한 번이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 그 사이 근육은 30% 이상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노년기에 한 번 잃은 근육과 균형 감각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노인성 건강 하락 곡선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낙상 환자 10명 중 4명은 골절 후 집에서 다시 혼자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까요?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운동 몇 번 하셨나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통, 탄력 밴드, 의자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5L 물통을 들고 팔꿈치 굽히기 15회 3세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5회 3세트. 이 정도면 하체와 상체를 동시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일주일에 2번은 가벼운 등산이나 계단 오르기를 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몇 걸음이나 걸으셨나요?
심박수가 조금 오르고 숨이 차야 근육과 심장 모두 훈련됩니다. 균형 감각 훈련도 꼭 해야 합니다. 넘어짐을 막는 건 힘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10초 버티기 같은 간단한 습관이 평생을 지켜줍니다. 일본에서는 이 습관 하나로 65세 이상 낙상률을 20% 낮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두뇌도 근육입니다. 자극을 주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하루 20분 책 읽기, 주 1회 악기나 외국어 배우기, 퍼즐 보드게임, 스토쿠 같은 뇌 자극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번 이상 이런 인지 활동을 하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40% 낮습니다. 정리하자면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을 오래 꾸준히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녁 설거지 끝나고 10분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해보세요. 그게 10년 뒤 여러분을 병원 대신 공원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재정. 은퇴 후 20년에서 30년은 월급 없는 장마철입니다. 우산 즉 돈이 떨어지면 바로 비 맞고 고생하는 거죠. 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야 할까요? 70세 이후 평균 지출 1. 간병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3년이면 약 7천만 원. 2. 의료비, 약가, 해마다 오름, 10년 뒤엔 지금보다 40% 이상 가능. 3. 집수리, 교통비, 필요시 수백만 원 단위. 은퇴 후 필수 지출, 15년 기준 1억 5천만에서 2억 원. 게다가 의료비는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2%대였지만 의료비 상승률은 4% 이상이었습니다. 즉, 오늘 병원비 5만 원이 10년 뒤엔 7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노트와 펜을 준비하세요. 이건 그냥 듣고 좋은 얘기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숫자를 직접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1. 내 생활비 15년치를 계산해 봅시다. 퇴직하면 월급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 동안 한 달에 얼마가 꼭 필요한지가 가장 중요하죠. 계산은 간단합니다. 월 평균 지출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5년.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면 3억 6천만 원, 월 250만 원이면 4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월 평균 지출은 이렇게 나눕니다. 1. 필수 생활비, 집세 관리비, 식비, 의료비, 통신비. 2. 변동 생활비, 여행, 경조사, 취미. 3. 돌발 지출, 간병, 집수리, 자녀 지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필수 생활비는 연금 플러스 고정 수입으로, 변동 돌발은 저축 투자로 충당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2. 돈을 3개의 주머니에 나누세요.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 얼마씩 꺼내 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3개의 주머니로 나눠야 합니다. 이걸 금융에서는 버킷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은퇴 이후 돈이 떨어질 걱정 없이 오래 버티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고 시기별로 다른 주머니에 나눠두는 겁니다. 1. 첫 번째 주머니, 지금부터 3년 안에 쓸 돈. 바로 생활비로 쓰는 돈입니다. 잃으면 안 되니까 예금, 적금, CMA 연재든 꺼낼 수 있는 통장처럼 안전한 곳에 둡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국민연금 120만 원 받는다면 부족한 8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년은 2,880만 원. 이 돈이 있으면 다른 돈이 잠깐 묶이거나 값이 내려가도 3년은 생활비 걱정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주머니, 3년 뒤부터 10년 사이에 쓸 돈. 당장은 안 쓰지만 곧 필요해질 돈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불어나는 안전한 곳에 둡니다. 이에 국공채,
나라가 발행한 빈문서, 우량회사채, 믿을만한 회사가 발행한 빈문서, 안정형 배당주,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 매년 한 번 리밸런싱, 채권이 너무 늘어나거나 주식이 줄면 처음 계획했던 비율로 다시 맞추는 것을 해서 원래 계획한 비율을 유지합니다. 3. 세 번째 주머니, 10년 이후에 쓸 돈. 먼 미래를 대비하는 돈입니다. 10년 뒤에는 물가가 최소 25% 오르기 때문에 은행 예금에만 두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에 ETF,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처럼 묶어 만든 투자 상품, 국내외 주식, 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 규칙, 한 번에 다 꺼내 쓰지 말고 1년에 3에서 4% 정도씩만 꺼내기. 값이 크게 떨어진 해에는 10% 줄이고 많이 오른 해에는 10% 늘리기 가드레일 방식. 자,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버킷 전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비율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머니, 단기 자금은 전체 자산의 약 30%입니다. 두 번째 주머니, 중기 자금은 약 40%, 세 번째 주머니, 장기 자금은 나머지 30%를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1억 원이라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머니, 3년 3천만 원 예금. 두 번째 주머니, 7년 4천만 원 채권 배당주. 세 번째 주머니, 10년 플러스 3천만 원 ETF. 만약 총 자산이 3억 원이라면 같은 비율로 이렇게 배분합니다. 첫 번째 주머니, 3년 9천만 원 예금. 두 번째 주머니, 7년 1억 2천만 원 채권 배당주. 세 번째 주머니, 10년 플러스 9천만 원 ETF. 이렇게 하면 단기 생활비부터 장기 자산 성장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돈이 오래가고 노후의 돈 때문에 불안할 일이 거의 사라집니다. 3. 필수 지출, 금액을 미리 박아두세요. 의료 간병. 70세 이후에는 매달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장기요양 1등급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2025년 기준 한 달 급여 비용이 약 271만 3천 원이고 그중 본인 부담금이 약 54만 2천 원입니다. 비급여별도. 실제로는 시설 종류와 비급여 항목을 합치면 매달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도 듭니다. 주거 유지, 보일러, 배관, 외벽, 창호 교체는 10년에서 15년마다 한 번씩 큰 돈이 나갑니다. 최소 500만 원은 별도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여가, 경조사, 여행, 취미, 경조사 비용을 완전히 빼버리면 삶이 너무 삭막해집니다. 연간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예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4. 장기요양비, 언젠가가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간병비 남 얘기 같죠? 그런데 65세 이상 어르신 5분 중 1분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나나 내 배우자에게도 충분히 올 수 있는 일이에요. 게다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이미 같이 붙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건강보험료의 약 13%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안 쓰는데 왜 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막상 쓰게 되면 아, 이래서 있었구나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돈은 얼마나 드나? 예를 들어 1등급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면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수가라는 게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70만 원이에요. 그중 본인이 내야 하는 건 20% 정도니까 약 54만 원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식사 재료비, 미용비, 침대나 이불 같은 생활물품, 병원 오가며 쓰는 교통비. 이런 건 비급여라서 다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난 등급도 안 나왔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등급이 안 나와도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 낮 동안 맡기는 곳,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와서 돕는 것 같은 거죠. 이 서비스 가격표를 미리 구해두면 좋아요. 그걸 보면 내가 하루에 몇 시간 받으면 한 달에 얼마 나오겠구나. 계산이 됩니다. 이 표 꼭 캡처해 두세요. 나중에 실제 상황이 왔을 때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이미 포함 약 13%, 시설 들어가면 본인 부담 최소 54만 원 플러스 비급여 합치면 150만 원에서 250만 원 가능. 집에서 받는 서비스 월 20만 원대부터 수십만 원. 이용 시간 횟수에 따라 변동. 팁, 비용표를 미리 받아서 최대 한 달 얼마를 써놓으세요.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핵심은 흐름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연금이든 예금이든 심지어 아주 작은 부수입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 요즘 세상은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부에서 주는 혜택, 내가 다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내가 받는 혜택이 정말 최대치인지 모르면 결국 남들보다 몇 배를 더 쓰게 됩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디지털 기술 활용이 필수가 됐습니다. 복지 신청, 병원 예약, 요양 서비스 안내, 정부 지원금 조회까지 대부분이 이제 앱과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죠. 여기서 기술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키오스크, 영상통화 같은 디지털 생활 기술을 말합니다. 이걸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병원 예약조차 늦어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정부가 주는 돈을 신청 기간 내에 못 받아버리고, 지원 서비스나 혜택을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 버립니다. 앞으로 복지 혜택, 금융거래, 의료 서비스 점점 더 디지털로 옮겨갑니다. 기술을 모르면 돈과 시간, 심지어 혜택까지 놓칩니다. 경기도 A씨 72세는 스마트폰으로 정부 긴급지원금 신청을 못해 50만 원을 놓쳤습니다. 신청 기간은 일주일이었고 주민센터도 줄이 길어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노후에 진짜 편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이 네 가지는 꼭 배우셔야 합니다. 첫째, 스마트폰 결제와 송금입니다. 혹시 여러분 직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은행 창구에 가고 계신가요? 은행 안 가도 집에서 편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죠. 둘째, 온라인 병원 예약과 원격 진료. 특히 몸이 불편하거나 먼 병원에 가기 힘들 때 집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부 지자체 복지 앱 사용법. 기초연금, 건강검진, 복지 혜택 신청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니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혜택 차이가 큽니다. 넷째, 화상통화입니다. 자녀 손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 물론이고 의사와의 상담도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디서 배워야 할까? 궁금하시죠?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스마트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복지관, 기초부터 반복학습까지 연령대에 맞춘 교육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앱 설치, 결제, 온라인 예약 실습까지 진행하는 체계적인 강좌를 제공합니다. 은행지점, 시니어 대상 모바일 뱅킹 교육이 있습니다. 보건소 의료원, 원격 진료 및 온라인 예약 시연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기술은 젊은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배우는 데는 단 몇 시간이지만 못 배운 대가는 앞으로 평생 불편함과 손해로 돌아옵니다. 나는
기계랑 안 친해하던 그 마음을 딱 한 번만 넘으시면 노후가 훨씬 넓어지고 안전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개인적인 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강과 돈을 챙겼다면 이제 그 다음은 가족 안에서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초고령 사회에서는 누가 얼마나 돌볼까가 가족의 최대 갈등 요인이 됩니다. 이걸 미리 합의하지 않으면 수십 년 함께 쌓아온 정이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부양 계획 세우기. 부모를 부양하는 일 막연하게 잘 돌봐야지 하고만 생각하면 결국 막상 닥쳤을 때 서로의 기대와 현실이 충돌하게 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 미리 대화로 풀어놓고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플 때 병원에 동행하는 사람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람이 같아야 할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치매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물리적 도움과 경제적 지원이 한 사람에게 몰리면 불만과 피로가 쌓입니다. 가족 회의를 열어 돌봄 인력 배치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댁은 혹시 이런 대화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지,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말이죠. 첫째는 병원 약 치료 일정 관리, 둘째는 생활비와 간병비 부담, 셋째는 장보기 청소 등 일상 지원.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돌봄이 의무가 아니라 협력이 됩니다. 문서화의 힘. 가족 간 합의는 말로만 끝내면 기억이 다르게 남고 감정이 얽히면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라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도 글로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A4 한 장이면 됩니다. 합의 내용, 날짜, 서명, 그리고 목격자 1명. 단순한 메모라도 분쟁 가능성을 70% 이상 줄여줍니다. 나중에 누군가 나는 그 약속한 적 없다라고 해도 종이에 남은 글씨는 기억보다 강합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금전이 오가거나 재산이 얽히면 의외로 돌변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상속 증여 의료 의사결정.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누군가 위중한 상태에 빠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보다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외침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몇 년 후 가족 모두를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비율, 증여 시기, 연명 치료 여부를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배를 명확히 해두면 형제간 소송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를 정해두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연명 치료 여부를 기록해두면 마지막 순간에 가족이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울부짖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중요한 선택을 미리 정해두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서적 부채 줄이기. 부모 세대도 자녀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받았는데 갚아야 하지 않나 하는 심리적 빚이 생기면 돌봄이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몫은 여기까지라는 선을 미리 정하는 것이 모두를 편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은 여기까지, 이후엔 요양원이나 외부 서비스 이용이라고 못 박아두면 자녀도 불안 없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남은 가족 모두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개인적인 준비, 가족 안에서의 약속과 계획.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개인이 잘 준비해도 사회라는 울타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 버틴다고, 내 가족만 챙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령자 재취업 프로그램. 7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수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 이게 정서적 건강의 핵심입니다. 마을 안전 지킴이, 지역 문화 해설사,
학교 방과 후 돌봄 같은 의미 있는 일은 월급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시니어 인턴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지역 일자리 공고 확인, 구청 읍면사무소, 시니어 클럽 방문해 현장 모집 일자리 상담받기,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에서 자격증 과정이나 해설사 안전지도사 과정 등록,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에 직접 제안해 마을 교육 프로그램 참여, 단순 노무 일자리 외에 내 경험이 필요한 자리가 있는지 능동적으로 탐색, 지역 돌봄 공동체, 나이가 들수록 가까움이 생명입니다. 병원, 복지관, 문화시설이 걸어서 10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동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버스 한 번 갈아타야 하는 구조라면 사회와 단절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는 이런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동네 안에 작은 도서관, 경로당, 복지센터, 의원, 약국이 모두 모여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거리 안의 병원,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약국을 지도에 표시하세요. 없는 시설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청의 주민 서명을 모아 건의합니다. 있는 시설도 경사로, 엘리베이터, 손잡이, 셔틀버스 등 휠체어, 유모차도 이동 가능하게 어르신이 쓰기 편한지 점검하고 개선 요청을 합니다. 동네 단톡방, 카페에 응급시 도와줄 수 있는 이웃 명단을 만들어 생활 안전망을 확보합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몸이 안 좋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신가요? 세대 간 교류. 세대를 나누는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그 벽을 허물면 젊은 세대와 어르신 모두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영멘토링입니다. 어르신이 젊은이에게 장인 기술, 전통 음식, 수공예를 가르치고 젊은 세대는 디지털 기술, 스마트폰, 영상 편집, 온라인 마케팅을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학습관, 도서관, 문화센터에서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술, 재능 목록을 만들어 봉사단체, 교육기관에 제안. 청소년 수련관, 대학 동아리와 연계해 정기 모임 추진.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 SNS, 동네 커뮤니티의 후기 공유, 참여자 확대. 사회적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개인과 가족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내 집 문 밖 10분 거리에 도움의 손길이 있고 일할 기회가 있고 세대가 연결된 사람들. 여러분 동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병원, 복지관, 문화센터. 정말 걸어서 10분 안에 다 있나요? 이게 바로 고령사회에서 진짜 안전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부가 다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발을 떼고 이웃과 연결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늙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국 철학자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것이 곧 늙는 것이지만 늙는 것도 배워야 한다.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노후 체크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건강, 돈, 사람, 기술, 그리고 사회. 이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영상을 보신 지금 마음속에서만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 종이에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 체크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건강, 돈, 사람, 기술,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까지. 이건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해야 하는 일입니다. 준비 없이 흘려보낸 하루가 쌓이면 그게 바로 후회가 되는 노년이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단 한 줄이 10년 뒤 여러분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강, 사랑하는 사람, 경제적 자유, 마음의 평화.
어떤 답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1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나도 꼭 준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스쳤다면 그 마음이 식기 전에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